8월 11일 금요일 비 오는 아침입니다. 태풍 피해는 많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새벽에 조금 주식을 보다가 생각이 좀 많아져서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벌써부터 그냥 귀찮다, 그냥 안 볼라 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런 계기를 말씀드리면 또 이게 되게 길어집니다.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정권사 PB 생활을 정권사 경영 16년 동안에 거의 한 10년, 10년이 뭐 10몇 년 동안 거의 PB 생활 했어요. 고객들 관리하고 전화 드리고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뭐 식사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해왔는데, 퇴직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어쨌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정권사 했을 때는 그냥 고객 가입시키고 주식 사고 파는 수수료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수익이 나야지 제가 수익이 저한테 인센티브 받는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 보고, 그때와 좀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식을 사고 판다 시장 얘기 말고 뭔가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주식을 해왔던 그 과정들이 있죠. 제가 공부했던 그런 플랫폼이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한번 뭐 환율 얘기 드린 적도 있고요. 뭐 주식이나 사고 파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 얘기도 제가 이제 클리큐룸 짜서 한 번씩 녹음을 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에서는 저희 기준은 뭐냐, 뭐 투자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몰빵 이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한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 그만두면 욜로로 살아야지 그랬을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평생 공부란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투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재미없다, 귀찮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세상 공부다, 세상 돌아가는 관심이다 생각하면 상당히 재밌다고 느낄 때가 저는 많아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의 메커니즘을 적용을 시키면 투자를 하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지적인 호기심,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또 취향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 일개 투자자지만 어떻게 저를 좀 봐주시고 꾸준히 따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제가 아는 것들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 합니다. 어차피 유튜브도 나중에 수익 모델화 시킬 거예요. 지금이야 당장은 아니겠지만 진짜 이거를 보고 실제로 투자를 하면 돈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근데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사실 지금 요새 매크로를 좀 보자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리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금리.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지금 이걸 뭐 다 말씀드리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또 뭐 내가 하는 걸 말씀드리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근래 들어서 나온 이슈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금리는 그냥 이자입니다. 이자. 적어놨죠. 연이자 얼마 받냐, 얼마를 이자를 주느냐, 대신 이제 발행한 기간에 따라 신뢰도는 좀 있겠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채권 등급 싼 게 연이자 뭐 8% 드린 데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기간이 되게 길거나 뭔가 신용 등급이 낮을 때입니다. 불안하면 고리를 주더라도 빌리고 싶잖아요. 그죠? 대신에 안정적인 데는 기간이 길거나 뭐 짧더라도 금리를 낮게 줍니다. 왜? 그래도 사람들이 채권을 사주니까요. 그죠? 실제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금리는 낮고, 못 사는 개발도상국일수록 금리는 높습니다. 그럼 다시죠. 근데 금리는 보통 단기물과 장기물이 있는데요. 보통 단기물이라 하면 뭐 1개월, 뭐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미국에서 말하는 거는 2년 아니 6개월 이런 것도 말씀 많이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3년 기준으로 말을 하죠. 장기물은 보통 10년짜리, 그 다음에 30년짜리, 요새는 미국 같은 데는 진짜 모기지채나 우리나라도 나오고 있지만 50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을 사면 50년 보유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팔 수도 있지만 만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쌀수록, 보통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싼 건 아시죠? 은행 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정기 적금, 1년 정기 적금. 대신 3년에 5년 내면 금리 좀 더 주지 않습니까? 오래 들고 있을수록 돈의 이자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이 단기 금리는 미국의 단기 금리는 연준에서 맨날 이제 FOMC 할 때 기준금리 얘기하잖아요. 뭐 25bp를 올렸다 내렸다는 그 기준금리를 추정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단기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올릴 것 같으면 시장의 단기금리는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년에 9번, 10번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매일매일 보는 시장의 금리들이 있어요. 기준금리하고 다르게 시장 따라 움직이는, 주식처럼 움직이는 이 시장금리는 계속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짧은 금리는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를 추정하죠. 그 다음 장기금리는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긴 어떤 경기를 추정합니다. 보는 게 조금 달라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추정,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냐 빠진 거에 대한 그런 걸 추정, 앞으로 이제 장기금리는 향후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에 대한 추정, 미국 금리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주식 얘기하면서 매크로라 그러면서 그 환율이나 금리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환율은 그때 한번 얘기 드렸으니까 빼고 금리는 채권이죠. 채권의 값입니다, 그죠? 근데 주식과 이 금리는 보통 반비례해요. 보통 반비례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주식 마시는 분들은 야, 은행 그거 낮아가지고 무슨 그 적금 올라 그냥 주식으로 한 방에 뭐 크게 해. 또 주식보다 더 급한 분들은 코인이나 스몰옵션도 넘어가면 계시고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빅머니들, 크게 봤을 때는 글로벌 빅머니, 우리나라 정시의 빅머니, 이 빅머니의 어떤 흐름을 계속 보고 신경을 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시장 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큰 흐름들, 아주 큰 자금들은 주식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주식도 공매도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해지를 다 하면서 들고 있는 거고, 채권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금융에 대한 포트를 짤 때는 안전자산과 뭐 위험자산 그러잖아요. 위험자산은 보통 주식을 얘기하고 안전자산은 이제 채권,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보통 포트를 꾸려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중기 포트, 뭐 단기 포트 하듯이 전체 돈에 대한 것들은 부동산 빼고 돈에 대한 어떤 머니 포트폴리오는 보통 주식과 채권으로 다 나뉘고,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을 덜 하겠죠. 대신에 금리가 낮고 이자를 덜 주면 주식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게 반비례되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포트를 짜는 빅머니 입장에서는 야, 지금 채권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안 위험하더라도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요 근래 보면 제가 금리 올라가니까 뭐 계속 그런 얘기 드리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자산, 미국 채권은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미국 금리가 지금 3개월에 5%야. 얼마 전에 왜 버피동도 채권 투자한다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는 3개월 넣어놔도 연이자가 5.5, 5.4 나옵니다.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트가 가다 보니까 주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금리 인하기에 따라 주식이 오른다 이런 얘기 뺄게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빅머니 기준으로 우리는 시장 채식을 하니까 빅머니 포트, 우리는 아니지만 빅머니들은 포트를 짜서 갖고 있어 어느 게 좋은지를 항상 전죽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항상 머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자, 성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채권은 안정성이죠. 왜? 망하지 않으면 돈 받잖아요. 보통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거는 그냥 주주가 되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에요.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돈 빵원 됩니다. 하지만 채권 발행한 걸 채권을 사놓으면 그 발행한 나라가 국가하면 특히 더 튼튼하죠. 어떤 뭐 디폴트 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그 채권의 이자를 보장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채권 등급, 우리 국가 신용 등급 날짜 제일 높은 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채를 사놓으면 안 띄인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 같은 데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사놓으면 금리를 수십 프로 준다 해도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정말 짧게 들어가든지 길게 봤을 때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채권은 안정성에 대해서 보고 투자를 해요. 이 정도로 안정성을 깔기 위한 포트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성장성이죠.
이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도 주식을 할 때 뭐 가치 투자, 성장 투자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나눠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채권은 안정성 위주, 주식은 성장성 위주입니다. 성격이 다르죠.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식만 하다 보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보고 매크로를 보고 빅머니 체이싱하는 차원에서는 걔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될까? 얘들이 지금 채권을 선호할까? 주식을 선호할까? 포트를 뭘로 짜고 있을까? DM을 갈까? EM을 갈까? 항상 그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매크로란 말은 딴 거 없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디로 돈이 갈지를 보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를 항상 기준으로 매크로를 보는 거죠. 자,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자, 그럼 현재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냐? 5.5죠.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얼마죠? 3.5입니다. 2%나 차이 나요. 야, 미국이 더 안정적이고 금리를 더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채권에 돈 넣을 필요 있어? 답변가 미국까지.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나면 우리나라 돈 빠져서 미국 간다. 금리 차 너무 나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는 보통 그 2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2년물이 지금 시장금리예요. 보통 이제 기준금리는 5.5지만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금리는 5%가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2년 뒤에 지금 사면 2년 뒤에 이자 받잖아요. 그 지금은 기준금리 5.5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금리가 빠질 거라 보는 거예요. 사실 그죠. 대신에 이제 이 기준금리가 오르고 빠지고에 따라서 2년물은 이걸 추정합니다. 하지만 10년물은 4%예요. 10년 뒤에까지 보면 4% 받겠다는 그 말은 뭐냐? 지금 기준금리 5%지만 10년 뒤에는 많이 떨어질 거라 보는 거죠. 오히려 2년보다 더 떨어질 거라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터지고 작년에 인플레, 올해 인플레 난리지만 2년 뒤나 10년 뒤 보면 금리가 점점점 떨어진다고 시장금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미국의 이슈들이 계속 제가 금리 얘기 드리고 금리 올라가면 좀 불안하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미국이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피치가. 그 전에 또 부채 발행 한도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걔들이 얘기할 때 국가 미국의 가버넌스가 약해졌다. 너네들 부채가 너무 많다. GDP 대비해서 너무 많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네들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야 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이 별짓 다 해도 제일 안전하게 보고 들어오는 게 미국 국채잖아요. 그런 면을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안 망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망해요. 아주 안전한 자산입니다.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국채는 편하게 사요. 아주 안전자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지금 연준이 부채가 많으니까 채권 발행 더 찍어서 채권을 늘리게 되면 뭐 금리가 더 오르고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야, 채권은 돈이 빠지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 주는데 주식에 돈이 떨어지겠지. 이런 게 살짝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그래서 금리냐 주식이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덜 오르고 얼마나 빨리 오르고 정도나 속도의 뉘앙스를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채권 돈이 확 가버리면 2011년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채권 돈이 확 가면서 시장 불안하다, 경기 불안하다 하면서 미리 참 말씀 안 드렸는데 금리랑 채권 가격이 반비례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채권의 그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채권 금리 확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채권만 엄청 사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갔죠. 안전자산 선호가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주식에서 빼가지고 위험자산 주식에서 빼서 엄청 미국이 불안해서 아까 위에 말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채권 엄청 사서 금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그렇게 불안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스닥 기준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서 포트폴리오 따지는 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안전자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괜찮다 말씀드리고 8월 달에 등락이 있더라도 좀 쉬어갈 뿐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입장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아까 말했던 2년물이 단기고 10년물을 보통 장기로 보거든요. 보시면 기간을 10년 놓으면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근데 걔들은 4%고 2년물은 4.8, 5%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은행에 돈을 넣어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사람들한테 1년, 2년 적금하면 한 5%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행에서는
큰 금융기관이니까 그 돈 가지고 국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장기 대출을 합니다. 대출하잖아요. 그 보통 예대마진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짧게 이자는 막 5%막 주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들 대출해서 받는 금리는 더 낮아. 그럼 금융기관이 말이 안 되죠. 부실이죠. 말 그대로 나가는 돈은 많고 자기 벌어들이는 대출이자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금융기관이 부실이 되고 아까 말했던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부터 2022년 10월부터 장당히 금리 역전이 왔었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십 년간 미국의 금융 사이클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리세션이 안 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리세션이 오게 되면 증시는 박살나니까 우리가 하는 주식에서 박살나니까 문제라 보는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한 20년간이죠. 제가 2000년부터 주식을 했고 보통 사람들 2000년부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위에서 항상 장당기 역전이 나고 IMF라든지 서프라임 때는 금리를 제로로 빵 내리고 제로금리에서 막 시작해서 돈 풀면서 어떤 정시나 금융 사이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작년에나 아니면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망가지면서 인플레가 한 40년만 온 겁니다. 오히려 1970년도나 80년대를 끌어와서 그때 사례를 연구해야 돼요. 2000년도나 2008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당히 금리 역전됐다 해서 2008년이나 2000년도처럼 무조건 막 증시가 급나가는 게 아니라 금리도 지금 바로 못 내리잖아요. 오히려 인플레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서히 정하는 과정이고 소수의 메이저뿐이긴 하지만 차별화돼서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영향은 옵니다. 영향은 오고 올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미국 경기도 영향을 받아서 소비나 고용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고용 같은 거 있잖아요. 보고 있는 약간의 기세는 있지만 그렇게 급을 막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기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문제는 뭐냐 이것도 좀 말이 길어지는데 결국은 결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고물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금리를 바로 못 내리는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시대가 변했다. 향후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인플레가 지금 계속 빠지다가 어제 3.2% 오른 것처럼 2%로 팍 내려가지 않고 또 3% 내외에서 등락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못 내리면 결국은 고물가가 유지되고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금리를 빵 내려서 뭐 정시 박살나고 유동성 풍부해서 다시 딥치고 올라간다. 그런 게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금융이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보고 시장을 더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장기금리가 상승한 우려는 아까 포트 기준으로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채권을 더 사지 주식은 좀 약하다. 물론 그걸 따지면 S&P 기준 PER 역순이랑 그다음 금리에 대한 걸 따지면 금리가 조금 더 선호한 시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을 단기적으로 파는 빌미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경기가 꺾인 게 아니거든. 기업이나 미국의 가계가 소비가 고용 바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어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일본인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일본이 YCC 보시면 내용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얘가 사실은 경기가 정말 안 좋았고 물가가 계속 저금리였잖아요. 완전 디플레 전형적인 나라였는데 얘들 지금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정말 진짜 몇십 년 만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자기 국채를 자기들이 다 사주고 있었는데 그 일디캡 거부라고 그거를 만들었던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줘야 돼서 일본과 미국은 정말 밀접합니다. 금융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도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서로 짝짝꿍 제 표현 짝짝꿍 하면서 약간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이 좀 변화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장기금리 올랐다 해서 정시에서 너무 겁을 낼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후적으로 내년도 미국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그 다음 물가는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장기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후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고물가고 고금리면 또 경기 다 박살나지 않겠냐. 이렇게 어떻게 버텨. 지금 가기도 힘든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수가 적고 어떤 정시를 반영하는 게 우리나라 최강 경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기준이에요. 좀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쉽게 레버리지 쓰거나 부동산으로 막
엄청 갑자기 또 다시 연끌 이런 걸 경계시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고 고금리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정말 박살날 거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데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 올해 초에 미국의 리세션을 그렇게 많이 비관론자들이 전망했던 겁니다. 근데 정시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계속 올라갔죠. 이 말은 뭐냐면 2008년이나 2000년도하고 다르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그 말이 말하면 돈값이 싸지는 거죠. 돈값이 싸지는 겁니다. 결국 정시도 돈의 값어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인플레를 반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가 그렇게 팍 좋아진 게 아니라 돈 값어치가 싸졌기 때문에 정시가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맞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돈값이 정말 싸지는 시대에 지금은 사람들이 물가가 높으니까 어떻게 써 하지만 임금도 올라가고 어쨌든 자기 갖고 있는 주식도 올라가다 보면 이 돈값이 싸지는 인플레 시대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적응을 잘 못하게 만들면 경기가 좀 꼬꾸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절하고 있는 게 연준이고요. 하지만 미국은 소비가 가계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대형 메이저들 일부겠지만 이 적응하는 과정이 괜찮게 된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가 올라가고 고물가 시대에 기업이 부러진다, 경기 박살난다고 보는 거는 지금 조금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금리를 통해서 경기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속 선택과 집중, 민생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금리에서도 나타나고 주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채권 살 때 안전한 주식으로 자꾸 채권 살 거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더 확실한 거, 고금리에 잘 버티고 좀비업 같은 거, 좀비 기업 빼고 수익 나는 거, 어닝 버티고 성장 좋은 거 계속 그런 걸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과정에서 가계의 어떤 소비나 고용이 얼마나 빨리 부러지느냐, 기업들이 소비가 떨어지면 또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업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적응력의 과정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시장 뉘앙스를 느끼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꽤 괜찮다는 거죠. 그거를 반영하고 나타내는 가장 민감한 지수가 뭐죠? 주가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묵직하게 흐름을 보여주는 게 금리예요. 그래서 제가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은 주식으로 보는 거지만 그 뒤에 더 스마트하고 추세를 보기 쉽다는 것은 제가 금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가 더 묵직하고 추세 보기 쉬워요. 사실 조금은 공부하시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금리도 같이 보시면 상당히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의 소비 고용을 제가 체크를 하고 앞으로 보겠지만 너무 갑자기 막 단기적으로 땡겨서 큰 걱정을 미리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8월 달도 제가 보고 있지만 쉬어간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천천하게 우려를 하자. 그리고 여러 번 얘기 드렸던 한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는 내년에 쉽게 못 내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2009년도 그래, 2010년도 그랬어요. 미국은 2008년에 제로금리 만들고 금리 인상을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제로금리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2015년도에 첫 금리를 올렸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올렸다 내렸다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기준금리 미국보다는 좀 유동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또 미국과 달리 가계부채도 많고 사실 민생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금리나 좀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기준이 미국이 괜찮은 가운데 우리나라 움직이는 금리에 따라서 정시는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한미 금리 차 때문에 돈이 빠진다, 미국으로 돈 다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미리 볼 수 있는 게 환율이에요. 그러면 따지면 지금 어디죠? 아르헨티나라든지 저런 제3시대 가면은 금리를 30% 40% 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돈이 다 빠져나가겠네요. 미국 금리 5% 주지만 그거는 30% 주니까 그걸로 돈 다 빠지겠네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라는 건 무조건 단순하게 금리 차가 아니라 그날에 아까 말했던 성장성, 안정성,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같은 거 뭐 수출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반도체가 바닥치고 있잖아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앞으로 성장 동력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환율이 또 가장 민감합니다. 우리가 정시 볼 때 환율도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나름 제가 1300원 넘어가면 항상 할게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1310 몇 원이지만 결국은 제가 안정되고 넘어가서 1200원까지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160 계속 말씀드리고 홀딩 드리는 그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환율을 좀 판단하면 돼요. 시장 제시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은 정시는 계속 하셔도 되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정말 금리를 내려요. 나중에 QT도 줄이고 언젠가 내리겠죠. 내년에 뭐 내리든 내년 하반기에 내리든. 그럼 그때까지는 주식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정말 면밀하게 주식을 줄이고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는 보니까 그죠.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에 유지를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대형주 넘어갔으니까 2차전지 넘어갔으니까 이제 딴 데로 가겠지. 딴 데 중소 움직이고 딴 섹터 움직이겠지. 근데 참기 쉽지 않아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2차전지로 엄청 집중하고 있고 뭐 중기 비중 줄인다는 얘기 하고 있지만 실제로 2차전지 빼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빡갈 수 있는 반도체도 지금 좀 왔다 갔다 하죠. 물론 끝난 건 아닌데 바이오는 또 성장을 보긴 하지만 이 고금리 하에서 어닝이 나오거나 수익 보는 그런 회사가 많지는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돼요. 싹트도 제가 새롭게 나와 말씀드릴 거지만 자꾸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주변주의 소형주 타서 난 대박 내야지, 남들 안 갔으니까 더러운 이거 사야지, 정말 잘못된 개미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섹터를 사든 여전히 대형주나 중견주 위주로 갖고, 에코프로 시총이 코스닥의 3위 2위였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걔들이 몇 배씩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뒤에 사고 있는 뭐 장비준에 사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시의 특성이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저금리로 가게 되면 종목이 확산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다시 금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로금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3.5에서 3% 떨어지겠죠. 계속 중금리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프리미엄급 고금리에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과 수익과 어닝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속 집중해서 소팅을 해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정시 투자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부동산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분명히 2009년과 저는 거의 디커플링, 커플링 된다 보는데 단기 반등 또 쫓아가다 내년에 또 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 제가 부동산 아시는 지인이랑 꽤 오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한 부분이고, 여전히 빅사이클 부동산보다는 스몰 사이클 주식에서 계속 수익 내셔야 됩니다.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시간을 좀 길게 미국 증시 보다가 한 5시부터 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제가 고객 관리하는 차원이고 저랑 같이 가시고 정말 투자를 공부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분들, 우리끼리 어떤 그룹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금리에 대한 얘기 좀 복잡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